내 주위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라고 하는 질문을 조금 바꿔보시면 좋을 겁니다. 내 주위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왜 빠져나갔지? 이것 자체가 지금 나만 견디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내가 제일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어린 시절에 좌절 없이 잘 자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에게 쉽게 당한다. 간단하죠. 내가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걸 가장 뒤늦게 깨달았다는 뜻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의 방정식, 함수 제대로 정의해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책을 고를 때도 나는 좋아서 책을 샀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이상한 책이더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사람을 만나서도 나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나한테 잘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참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정말 유유상종처럼 맞는 말이 없다. 근데 그렇게 치자면 꽤 괜찮은 분이 이렇게 뜨문뜨문 있고 옆에서 그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조직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네. 그러니까 네. 절반 이상 맞는데 한 7, 80 맞는 게 아니라 51, 52 정도 맞고 48, 49 정도는 틀렸다가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겠네 라는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이제 하는데요. 내 주위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라고 하는 질문을 조금 바꿔보시면 좋을 겁니다. 내 주위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왜 빠져나갔지? 라는 질문으로. 오, 네네.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이 현상을 심리학자들이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어요. 이게 뭐냐면 상황 자체가 나만 나쁜 곳에 있고 저기 더 좋은 게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이상하다 왜 우리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만 있지? 라고 하면 다른 데 좋은 동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좋은 동네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눈 닫고 귀 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주위에 이상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할 때는 내가 있는 곳 말고 다른 곳에 대해서 좋은 곳에, 좋은 분야,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업, 혹은 더 좋은 사람들이 그런 물리적인 조직이 아니더라도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입 닫고 눈 닫고 귀 닫고 있으면서 내 일에만 집중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어디서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죠. 늘 가던 식당, 맛집에서 여기 갑자기 왜 이렇게 손님이 줄었지? 했는데 옆에 진짜 맛집이 생긴 거죠.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이게 한 방에 이렇게 정리가 되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뭐 이렇게 길게 얘기했대 내가.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왜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라고 하는 건 이곳 자체가 지금 나만 견디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만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 주위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내가 제일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자원을 헛되게 낭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든 좋은 사람들이든 못된 사람들이든 착한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은 의외로 비슷해요. 요리 잘하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다 필요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걸 내가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사람들한테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암시를 받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나는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여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의외로 많은 조직에서 있는 일입니다. 인정투쟁하고 있구나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한테 받는 인정도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정받으면요 다른 곳으로 가지를 못하고 더 좋은 변화를 못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두 번째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제일 나중에 나가는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아침마당을 12년 동안 진행했던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돼서 저로서는 오늘 뭔가 유레카 뭔가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상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자는 어린 시절에 좌절 없이 잘 자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에게 쉽게 당한다. 이제 그러니까 귀신같이 나머지 51, 51을 말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간단하죠. 내가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걸 가장 뒤늦게 깨달았다는 뜻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사실 이 사람이 이상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상해 라고 과민 반응하는 오류도 있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는 또 두 번째 오류가 있죠. 이게 심리학에서 1종 오류다, 2종 오류다, 통계학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상한 사람이네, 범죄자가 아닌
아닌데도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라고 과민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어렸을 때 피해나 학대가 큰 사람들이겠죠. 이거는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인 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직장, 두 번째 직장, 세 번째 직장에서 안 좋은 처우나 불합리한 대우를 많이 받아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네 번째 직장에 가서도 그냥 별 뜻 없이 호의를 가지고 재밌게 장난치는 사람한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상한 사람인데도 끝에까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 사람을 불신하는 방법 자체를 못 배운 사람. 왜 주변에 순진한 친구들, 야, 너 그 사람 아직도 만나? 우리는 이미 다 끊었어. 이게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실패를 너무 내가 안 해봤구나. 지금까지 좋은 사람만 만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의 오류는 다 어느 정도 우리한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못지않게 나쁜 사람도 만나봐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요즘 저희 직장 상사랑 너무 안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꼭 말씀드리는 게 사람이 자기랑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있을 때 일의 기량이 늡니다. 그런데 자기랑 진짜 안 맞는 이상한 사람이랑 있을 때 일의 기량이 아니라 사회적 기량이 늡니다. 근데 일의 기량만 너무 늘면 진짜 나중에 사회적 기량이 없어서 어린애처럼 살아갈 수 있고, 문제는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랑 있어서 사회적 기량만 는 사람들을 보면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이제 사회적 기량만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서 본인도 나중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내가 그런 위치로 임원이 됐는데 나중에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자기의 사회적 기술을 더 발휘하려다 보니까 본인도 파멸, 조직에도 큰 상처 안겨주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을 골고루 만나봐야 되는데 문제는 비율이겠죠. 이게 뭐 황금 비율이라는 게 없죠. 제가 뭐 7.5 대 2.5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한 번쯤은 지난 10년 동안 나랑 맞았던 사람 한번 그려보고 안 맞았던 사람 그려보고 그러면은 나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그림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요. 방향성을 좀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사람이 똑같이 길을 잃어도요. 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길을 잃은 사람과 지도 없는 상태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냥 종이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내 지도를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부분 하나가 뭐냐면 내 주위에 이상한 사람밖에 없어. 그럼 네가 제일 이상한 거야.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유유상종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다 이상한데 나만 제일 먼저 깨달은 거죠. 그럼 오히려 탈출 가능성이 좀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에 물이 새고 있다는 걸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실은 좋은 일 하고 있지 않고 나쁜 일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 성공의 길로 가고 있지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일 거죠. 이러면 엄청나게 외롭죠. 왜? 내가 처음 발견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해봐야 이 관점은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라고 하면 그 얘기를 조직 내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나랑 이해관계 없는 느슨한 관계,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많을 때 처음 말씀하신 조직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나로부터 기인했던, 그리고 내가 좌절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런 상황도 있고, 정말 나를 비롯한 우리 조직 자체가 이상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사회적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날 때 가끔 이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나? 그리고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게다가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게다가 사회적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나와 친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건 젠슨왕도 경험해보는 거다. 심지어 트럼프도 경험하는,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한테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갔는데 알바하는 분이 담배 하나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너무 반갑게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교수님 아직도 담배 피세요? 저는 근데 친근감의 표현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는 이 사람이 그 나를 만만하게 보나? 실제로 교수님은 그분을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교수님이 친숙하고, 이거 정말 내가 아끼는 스승에게, 선배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답을 다 주시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제가 가끔 그런 경우를 많이 느껴서 그래요. 그죠? 네네. 그게 바로 뭐냐, 상대방만 나랑 친한 거. 그러니까 나는 네. 분명히 나는 그 첫 사람이랑 안 번째인데, 안 친한데. 특히 저같이 낯을 가리는 사람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게 이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나의 느낌의 거의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그런 감정을 자주 느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상황적으로. 왜 그거 있잖아요. 조직에서 항상 똑같은 비율로 상대방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서 사람은요, 이 사람을 자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나를 거의 보지 않고 자기 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인사부서에 계신 분들이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사부서에 대해서 사실 감정 안 좋은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인사부서에 있는 분들은요, 또 억울한 게 하나 있냐면 허구한 날 그 회사에 계신 분들 사진 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막 이래 어떻게 하면 회사의 인사를 업무를 잘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가서 툭 하고 아 형님 선배님 이거 하는데 하도 그 사람 사진을 많이 봐서 친근해졌는데 그 상대방은 얘가 날 만만하게 보나?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서울자가 대기업 김부장 그 드라마에서도 인사부 직원이 유독 말 슬쩍슬쩍 놓으면서 저는 기업을 너무 많이 다니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그게 권력감에서 올 수도 있지만 그게 그런 쪽에서도 온다는 거. 그러니까 전국에 많은 직장인분들께 인사팀의 고충도 있다. 제가 겪는 유사한 상황은 엔지니어 동료들이 저와 매일 같이 일을 하는데 그렇죠. 저는 엔지니어 네. 동료들 얼굴을 못 보고 일하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어둠 속에 계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부조정실에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들 입장에선 내가 매일 만나는 친한 동료 얼마나 친해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요. 그런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향적인 분들은 일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그 상황에 딱 집중해서 빠져나오시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가 하고 넘어가기 어렵고 약간 상처받는 경우 있어요. 심지어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내가 행동을 너무 가볍게 했나? 내가 너무 약점이나 속을 많이 보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경우는 이 부분에 해당만큼은 서로 친숙도 차이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오늘 완전 상담받는 네, 느낌인데 이제 가끔 어르신들을 거리에서 만날 때 이제 이분들이 아는 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아는 척을 하죠. 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다음부터 싸한 거예요. 그 미묘함. 이분들은 제가 대화를 이끌어가기를 바라는데 평소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분들을 처음 보니까 대화를 이끌어가기에는 또 제가 좀 낯가리는 내향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하고 그분들은 제가 뭔가를 더 말해주기를 기다리시는데 저는 인사 이후에는 또 드릴 말씀이 별로 없으니까 게다가 아마 이미 생방송 같은 거 다 하시면 엄청난 진 빠지니까 이미 사회적 에너지가 끝난 상태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친한 심리학자가 진짜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층 사는 사람은 항상 1층 사람에게 무례해 보이고 1층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왜냐면 2층에서는 물 주고 빨래 하고 이러면서 1층 사람을 자주 보는데 1층 사람은 2층을 이렇게 쳐다볼 일이 별로 없어서 2층 사는 사람이 항상 1층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것처럼 되고 1층 사는 사람은 만만하다라고 생각하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한다. 친숙함의 간극이 분명히 존재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조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건 그런 경우가 의외로 3분의 1 그러니까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쳐다보는 빈도보다 나를 지켜볼 수 있는 횟수가 더 많지 않았을까? 근데 의외로 꽤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별 걱정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본 빈도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처음에 만났을 때 최대한 별 뜻 없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약간 애둘러 얘기하면서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가는 것만 필요하지 그렇게 대단히 걱정하실 필요. 이런 경우라면 오해가 풀리는. 그렇죠. 네,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굳이 그 상황에서 바로 풀지 않더라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 하다 보니까 이제 알고 있으니까 딱 보면 그런 케이스겠다라고 느낌이 딱 오는 경우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상대방이나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상대방 자체가 원래 나한테 뭐지 이런 느낌을 주는 원래 무례한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늘 그렇게 무례한 사람. 나뿐만 아니라.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두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상대방이 약자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런 무례함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진짜 상대방한테 약자라고 하는 구석을 어디서든 순간적으로 하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유형은 의외로 잘 지켜봐야만 무례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나를 완전히 약자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은 나한테 큰 실수 안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앉자마자 김정은 아나운서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 나보다 키 작구나. 그러니까 약자. 그렇게까지. 네. 나보다 자동차 배기량 200cc 더 아래네? 그럼 약자. 그러니까 상대방을 약자로 만드는 훈련이 아예 잘 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진짜 철이 없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례함이나 아니면 상대방을 약자 취급해야 되는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수단이나 도구가 과정을 정당화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약자 외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상대방에게 약점을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때는 안 만나야 돼요. 저는 심지어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술 취하면 바로 반말하고 상대방한테 네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나를 약자 취급하기 때문에 나한테 무례하거나 나를 만만하게 보나 이런 느낌 주는 사람들은요, 내가 압도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사소한 분야로 저는 대화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거는 뭐 함정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상대방도 나한테 큰 실수하게 돼 있고 나도 상대방한테 폭발하기 쉬우니까 한 번 좀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진짜 못하는데 나는 진짜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짝 유치하더라도 유치하지만 효과 있는 방법. 그러니까 만약에 일의 세계에서라면 이게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 이 사람과 내가 같이 하는 일 말고 일상생활에서 단서가 이제 요리 얘기 위주로 한 번씩 가보면서 이 사람 대화량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다면 더 효과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수를 줄이면서 내가 주도권을 잡아가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죠. 더 큰 화를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여보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보자. 근데 이것 자체는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못하는 걸 계속 얘기하시면 좋아요. 나를 만만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는데 이를테면 그 사람이 못 가본 나라를 내가 가봤어. 그런 거. 뭐 아이슬란드를 가보셨나요? 케냐를 가보셨나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막 먼저 얘기해주고 시켜주는 게 좋은데 이게 왜 좋은 게 있는 줄 아세요? 이거부터는 진짜 좀 약간 못된 구석이 있는데 잘 아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데 모르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럼 내가 얘기를 막 하다가 보면 내 얘기를 수습하는데 급급해져요. 소위 말해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경우가 아니라 두 번째 유형으로 그 사람 자체가 나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나올 때는 내가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가는, 약간은 악의적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가봐야 될 경우가 있죠. 지금 뭐 어찌하다 보니 이상한 사람 얘기가 길어졌는데 뭔가 관계에서 불편함을 한두 번 느끼기 시작하면 누군가 새로 처음 만날 때 이 관계는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관계의 방해 요인이 되다 보니 이런 불안감을 좀 극복하거나 털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동창생 한 명이랑 소주 한잔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문득 전화가 왔죠. 그래가지고 야 오랜만이다 소주 한잔. 이건 사실 친구들끼리 얼마든지 하는 얘기인데 야 경일아 네가 필요해 소주 한잔 해야 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왜 그랬더니 나 다음 달에 새로운 임원을 한 분 영입해야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 뒤통수 한 번 당했잖니. 그런데 너 만나고 봐야 그 사람을 모나지 않고 내 마음이 딱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상태에서 그 양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제가 뭔 말이야? 그랬더니 저랑 참 친한 친구니까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한테 한번 배신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음 사람도 그렇게 나를 실망시키면 어떡할까? 사실은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딱 0인 상태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쪽에서 마이너스 10을 경험하니까 플러스 10을 한번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먹었던 맛을 좀 지워버리는 시도네요. 뭐 코스 요리에서 강렬한 맛 먹은 다음에 셔벳으로 입가심하는 것과 비슷한 정말 진짜 정말 수준 차이를 느낀다. 정말 다음 요리를 왜 위해서 나는 이런 영어가 안 되는 거야. 네, 셔벳으로 입가심을 하고 진입을 하자. 네네. 그게 좀 비유가 되는 거죠. 형 미워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탕을 한번 시켜야 돼요. 이상한 사람 만났기 때문에 다음 사람에 대해서 불안하면 나한테 편한 관계 또 만나보고 위로가 되는 중간식. 관계, 네, 힘이 되는 관계. 그러니까 그러면 더 중립적인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근본적인 불안을 없애긴 쉽지 않은데 저마다 비법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불안할 땐 동전 던지기 있다고 뭐 네, 이런 네.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뭐 자기만의 루틴상의 비법을 찾는 것도 필요할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건 모호하고 막막하고 불확실하니까 확실한 걸 하나씩 딱 때리고 부시고 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에서 되게 높은 분하고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분 성격이 보통 아니야. 그리고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세미나 잘못하면 나중에 이제 조금 귀가 간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면 내 불안을 잠재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회사 딱 들어갔는데 그 회사 그 로고가 적혀 있는 그런 용지가 있는데 쓰레기통에 있더라고요. 쓰레기통에 있으니까 꺼내서 찍 8번 찍고 구겨서 로고 딱 보이게 하고 난 다음에 푹 버리면서 새끼 별것도 아니면서 이제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잔기술이에요. 불안은 큰 기술로 극복하시려고 하는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불안일수록 잔기술 여러 개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뭡니까? 작은 거 만만한 놈 골라서 확실하게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러 들어가자. 하다못해 냅킨이라고. 네. 관계의 기술에서 누나가 있거나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대화의 기술, 관계의 기술이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거
그거 또한 검증이 가능한 걸까요? 특히 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자 형제, 뭐 누나, 여동생 이쪽이 더 소통이 더 잘 된다. 그거는 꽤 많이 연구돼 있죠. 근데 여성 형제가 없는데도 똑같이 소통이 잘 되는 또 남성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아주 우락부락한 외모에 아주 거친 톤으로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소통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바로 뭐냐?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잘 랩업해주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같은 거 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말할 때 딴 데 안 쳐다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시선 적정한 비율로 봐주고. 근데 여성들이 이런 언어의 내용 외적인 측면에서도 충실하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배워서 남성이 여성 형제가 있는 경우에 조금 더 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언어고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인데 그 원칙이 오히려 없으면 더 밉상이고, 아, 그럴 수 있죠. 더 외면받고, 그 다음에 더 단절감 느끼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성이 남성의 언어보다 말이 더 많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텍사스 대학의 제이미 페니베이커 교수라고 이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아예 녹음기 채워가지고 전수조사가 아니라 하루에 말하는 양을 다 쫓아다니면서 녹음을 했어요. 말하는 양은 여성, 남성, 남성, 여성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하루에 말하는 단어의 숫자 자체는. 근데 남성은 주로 용건이 있을 때만 얘기하고 용무가 있을 때만 주로 대화량을 폭증시키는데 여성은 말하는 양이 하루에 균등히 분할이 돼 있어서 똑같이 하루에 5,000개면 5,000개, 10,000개면 10,000개 단어를 얘기해도 남성은 쫙, 요게 이제 회의 때, 그 다음에 쫙 회식 때. 근데 여성은 골고루 이게 퍼져 있다는 거죠. 용무나 용건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말을 걸어주고 살짝 안부도 물어봐주고 확인해주는 언어를 하더라는 거죠. 그 습관이 잘 배어있는 사람은 여성 형제가 있든 없든 사실은 소통을 잘하는 스타일이고, 물론 남성이 여성 형제들이 그렇게 있을 때 그걸 보고 잘 따라하니까 그렇게 관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용건과 용무가 없는데도 사람한테 말을 걸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방해받아거나 귀찮았다라는 느낌 안 주게 만드는, 그게 아마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대화의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다정함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기술이 아닐까.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느낌. 특히 21세기 와서는 더욱더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말씀 듣고 나니 관계의 함수는 진짜 마음과 경험과 환경의 조합이구나라는 걸 처절하게 느끼네요. 강인함과 다정함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강인하면 다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차가워야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되게 이상한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강한데 다정한 사람들이 최고거든요. 다정한 강인함, 뭐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강인한 것과 차가운 걸 동일시하지 말자, 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계속 조금씩 문득문득 되새겨 보니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정한 강인함으로 승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온 국민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에게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정함과 강인함 같이 두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